2023 HLB그룹 장기주주와 경영진 간 대화. 주가행이 22년 연말에 미팅을 신청했는데 23년 1월 2일 업무 시간 후 진양곤 회장께서 바로 미팅을 수락한 이유. 2005년 경부터 상장 회사를 경영해 오면서 아주 많은 주주 연대를 만나봤지만 주가가 오르면 다 사라져 버리더라. 216의 억울함 등을 겪으며 임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때마다 HLB 주주연대 주가행에 응원이 큰 힘이 되었고 기회가 되면 꼭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기에 주가행 미팅 요청 이메일에 빠르게 답장한 것. 1. 회사 신약 파이프라인 현 상황 및 23년 계획 3. 1. 리보세라닙, 선낭암. 질문. FDA MNS 사례를 찾아보니 최소 몇 주일의 사례에서 한두 달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리보세라닙, 선낭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소요 예상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왜 22년 12월을 선낭암 NDA 목표로 했을까? 우선 FDA와의 미팅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지속적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약이 갖고 있는 장점, 과시반에 대한 논리를 쌓아 가야 하는 것임. FDA의 생리를 잘 아는 정세호 박사가 선낭암 NDA를 준비하면서 글로벌 빅파마와 FDA 출신 등의 C레벨 임원들과 수없이 Q&A 시뮬레이션을 하며 준비해왔다. 프리-NDA 미팅 성격이었던 FDA 엔드 오프 페이즈 2 미팅 때 선낭암 임상 PI, 임상 총괄 책임자들과 함께 미팅을 했고 리보세라닙 용량 700mg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질문받고 답변했다. 3상 수행 조건부 허가 신청을 위한 12월 NDA 시 제출할 3상 프로토콜도 있었고 자금도 충분하게 마련한 상황이었다. FDA에서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엘레바는 12월 시판 신청 준비를 모두 마친 것. 번 미팅 마지막에 FDA 심사관이 300mg, 500mg으로 효과가 나오면이라며 용량 문제를 말한 게 있었지만 12월 선낭암 NDA를 강행해도 상관은 없었다. 그러나 HLB는 NDA가 목표가 아니라 시판 승인으로 글로벌 항암 시장에 리보세라닙 출시 성공이 목표다. 그렇다면 사소한 위험 요소일지라도 모두 제거하고 NDA를 하기로 결정한 것. 예를 들어 사소한 지적을 무시했다가 메지온처럼 FDA 리젝트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FDA의 피드백에 대한 대응. 미국 FDA는 한국 식약처와는 완전히 다르다. 신약 승인, 규제기관의 성격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약을 개발하는데 서로 힘이 되는 파트너 역할이다. 파트너라고 생각해서 조언했는데 신약 개발 회사가 자신의 피드백을 무시하면 그 결과가 리젝트인 것. 현재 선낭암 마덜링 앤 시뮬레터는 수입료가 아주 비싸지만 미국 내 최고권위자에게 의뢰해서 수행 중이다. 깊이 분석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가 있지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질문. 위 질의와 연관되어 위험 NDA를 고려한다고 해 악의적 세력들이 선낭암 NDA 포기 프레임을 씌우는 걸 아시는지요? 627을 겪고 난 후 투명하게 빨리 결과를 시장에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고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만약에 위암 NDA를 하겠다고 FDA와 얘기하다가 FDA가 위암 넣으라고 하면 선낭암을 동시에 단독으로 NDA를 못하므로 여러 가지 대응책 고려. 우선 위암 3, 4차는 미국에 환자 별로 없고 아시아에 많다. 가장 환자 많은 곳 중국은 헝누이가 판매 중이다. 선낭암은 미국에서도 관심이 있다. 지난 4, 5개월 동안 선낭암에 초집 중해왔고 시뮬레이션은 길지 않다. FDA에서는 자신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한국 바이오 회사가 NDA 신청을 하게 되면 제출된 자료를 더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다. 글로벌 빅 파마인 머크가 한다면 훨씬 쉽게 승인받을 수 있을 것. 우리의 항암 신약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선낭암, 위암, 간암 모두 전략적으로 NDA 하려고 노력 중이다. FDA에게 우리의 많은 준비를 제출하며 검토를 요청할 것이고 회사는 여러 가지 베스트 케이스를 쥐고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 최악의 케이스로 위암 3, 4차가 FDA 리젝트가 되면 보톰업으로 아세안 국가 동남아에 시판이 가능하다. 주주들 충격 최소화 방법. 회사는 모든 수단과 전략을 응집할 것. 선낭암,
위암은 NDA가 출발선상에 있게끔 한 것이냐? 맞다. 다만 우리가 무조건 허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상대방이 있는 일에는 변수가 늘 있기에 무조건이라고 답변할 수는 없다.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안티들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것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가 잘못되면 그 다음이 있겠는가? 수많은 바이오텍들이 원 프로덕트가 잘못돼서 그 다음이 없는 결과를 맞이했다. 그러면 모든 피해는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1. 리보세라닙 위암. 질문 위암 NDA는 3, 4차 동시 또는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이 결정됐는지요. 위암 NDA가 실행된다면 이는 선량함 NDA의 포기인지 아니면 순서가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NDA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 FDA 심사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3차를 긍정적, 5어 부정적으로 보는 심사관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FDA 심사관들이 즐비하게 모인 컨설팅펌 코빙턴도 위험 3, 4차로 시판 신청하는 게 맞다. 고 조언하고 외부 전문가들도 3차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FDA와 미팅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결정하겠지만 현재로는 3, 4차로 제시할 것이고 이 또한 탄탄한 논리를 쌓아야 한다. 승인은 일정 부분 행운과 FDA 심사관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회사는 위암 3, 4차 NDA와 시판 승인에 대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2020년 3월 바이오 공시 지침의 변경으로 공지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주주 간담회 때 옛날 같은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지적하는데 바이오 사업 공시 지침 변경으로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다. 아주 보수적으로 선량함과 위암 둘 다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다. 3. 리보세라닙 간암. 질문 간암 NDA는 중국 항서제약과 협업해 NDA 패키지 구성 작업 중으로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NDA 계획이다 하셨는데 중요한 허들 같은 게 남은 건 없는지요? 우려하고 있는 지체 위험성은 없는지요? 다른 간암 임상아는 켈리 교수가 백인종 비율이 17.3%로 적다고 지적하였는데 그 이유는 간암 임상할 때 코로나 시국에 임상이 진행되는 바람에 평균 20%보다 다소 적었을 뿐 FDA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만약에 중국에 코로나가 확 퍼져서 심사관들이 중국을 못 들어가게 된다면 걱정되지만 지금은 중국 봉쇄를 풀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FDA에서 실사 지연이 빨리 해결돼서 다행임. 질문 항서 제약과 NDA 시기에 대해 구체화 논의가 있는지요? 리보세라닙은 CMC 캐나다 판테온이 생산할 것이고 캄넬은 중국 헝루이에서 생산할 예정. 헝루이 자회사 루자나는 임상을 지원해 주는 곳. NDA 데드라인 결정됨. 헝루이하고 팀 미팅 잘하고 있으며 날짜 구체화됨. 간암은 22월 5월 말에 임상 종료 그 후 생존자들 22월 11월에 데이터 컷오프함 또 12월에도 수행한 복잡한 절차 모두 준비 완료. 1상 이상은 중국 임상이고 3상은 글로벌 임상이라 중국의 아이탄 리보세라닛, 중국명 과 리보세라닛 동일성 증명도 마침 완벽히 일치 결과. CMC 시간 절약 위암 NDA 준비로 인해 시간이 많이 절약 CMC 준비만 판테온에서 2년 6개월 걸림. 질문 간암의 경우 FDA 우선 심사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계획에 있는지요? 우선 심사는 고민 중. 4. 이뮤노미 경호 세포종. 질문 작년 10월 회사 공지를 종합하면 임상 이상 환자 150명 중 과반 넘는 77명 사망으로 데이터 락업이 되어 현재까지도 분석 중이라면 정말 좋은 데이터를 발표하기 위해서인지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연구자 임상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연구자 임상에서 시작된 걸 가지고 저희가 스폰서 임상으로 가자고 해서 인원을 늘린 것임. 저도 솔직히 나중에 그건 알았는데 헐 박사가 9월이나 10월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다가 발표를 못할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니 대학과에 계약서를 처음 보내옴. 임상을 시작할 땐 이뮤노믹이 HLB 자회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와 확인하니 연구 관련한 발표나 분석 권한은 플로리다 대학에 있다.
그들이 데이터 분석을 끝낸 다음 그 데이터의 의미나 앞으로의 방향 이런 걸 다 확인했을 때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 질문 그렇다면 분석 완료 시기를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헐 박사가 한번 올렸을 거예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계속 한 번씩 플로리다 대학 가서 또 듀크 대학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음. 질문 이상 후 FDA와 협의해 우선 심사 조건부 NDA를 할 계획이라고 한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는지요. 삼상 프로토콜 언급했다고 NDA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삼상은 무조건 수행해야 함.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NDA가 아니라 신약 허가예요. 그리고 신약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것이고 그게 전략의 목표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과 주주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컨대 그 전략은 또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회사가 돈이 한 200억밖에 없는데 500억짜리 임상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엔젤 스터디 위암 3상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때 2019년 6월 27일 때 저희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50명 정도 소규모 임상을 왜냐하면 플라시보에 문제가 생겼고 이건 명백한 우리가 오염이라 생각하니 한 50명 소규모 임상을 하면 빨리 입증을 해서 완벽하게 허가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투입할 수 있는 돈이 100억, 150억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아무런 임상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임상을 진행하려 고집했다면 당시 선낭암도 임상을 할 수 없었음. 질문 이제 근데 떠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길어질 바에는 빨리 하지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했었어야지 하지만 집에 돈도 하나도 없고 애가 똑똑한데 장학생은 되지 못하지만 왜 연세대에 안 보냈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임. 전략이라는 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그래서 가끔 제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하는 얘기가 만약에 우리가 그 엔젤 스터디 그런 상황이었다면 돈도 있으니 그 다음에 프로젝트들이 있으니 소규모 임상하자 뭐 이렇게 바로 결론 내렸겠죠. 그래서 어려운 항서 제약의 자료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당시 항서 제약에서 자료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받아오겠다라 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결국은 받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뮤노믹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베스트 케이스, 중간 그레이 지대로 나올 경우, 워스트 케이스인 경우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대비를 함. 베스트 케이스 이상으로 NDA 신청한다. 그 다음에 삼상 프로토콜을 만든다. 그럼 이제 삼상 프로토콜 만들고 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으나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만약에 중간지대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가교 임상이나 아니면 뭐 약간 소규모 임상을 통해서 입증한다. 만약에 대학교 임상이라서 실수가 있었다면 워스트 케이스는 생각을 아직까지 안 해봤는데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스트 케이스는 그냥 삼상한다죠. 삼상 후에 NDA 한다.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데이터 다 좋다. 분명히 좋다고 했는데 이거는 누구도 데이터를 본 사람이 없어요. 다만 추정이에요. 데이터가 아직 분석이 안 됐으니까. 일상이 워낙 좋았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플랫폼인 램프를 주입해봤더니 임상 환자들이 안 죽어서 임상이 안 끝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충 산출해보면 중앙값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고 우리가 추정을 한 것이지 실제 데이터는 모름.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들이 분석을 해서 그 갖고 있는 데이터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때 맞는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죠. 질문 발표 가능 시기가 도래하면 꼭 학회에서 발표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탑라인을 공시나 보도자료 형태로 먼저 공개할 것인지요? 임상 PI들을 쭉 만나봤는데 그들이 임상을 하는 이유는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논문을 통해서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표할 시점에 학회가 있다면
그렇게 선택할 것이고 아니면 논문을 선택할 수도 있죠. 질문 근데 플로리다 교수분들이 이 데이터를 절대 때려 죽여도 학회에서 본인들이 발표하고 나서 그 상업적인 목적의 탑 라인을 발표할 수 있게 하시려나요?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왜냐면 저희가 연구제 임상을 스폰서 임상으로 돌려서 돈을 주긴 했잖아요. CRO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들한테 CRO적인 의무는 없어도 도의적인 그런 건 좀 있으니까요. 질문, 애초 코스닥 상장 계획이라고 했다가 이후 나스닥 상장이 거론됐는데 계획이 있는지요? 코스닥 상장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라 고 누차 말씀드림. 코스닥 상장하려고 기술성 평가 심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스톡옵션 매각 사건이 있음. 그러면서 우리나라 뭐 하나 생기면 하나를 가지고 전부 다 이제 때려잡음. 거래소에서 보니까 헐 박사부터 해서 몇 명이 스톡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그거 모두 없애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면 그분들이 왜 그걸 연구를 해요. 미국적인 정서로는 사람들이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날 보고받는 순간 나스닥 갑시다. 굳이 여기 하지 맙시다라 고 결론 내림. 질문, 그냥 나스닥의 시장이 더 커서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도 없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평생을 해온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나는 성공을 시켜서 그걸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 내 스톡 옵션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뭐 내놓으라고 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설득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끔 그러잖아요. 코스닥 간다고 했다. 나스닥 간다. 그러고 그러느냐 상황이 바뀌면 전략도 바꿔야죠 왜.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함. 질문 이뮤노믹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다면 모기업 HLB의 기업 가치 상승에 기폭제가 될 일인데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결국에 결과가 나와서 나스닥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다면 이게 결국에 HLB의 가치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함. 그런데 우리가 좋은 데이터 나오면 그럼 안티나 공매 그들이 또 좋게 얘기할까요? 또 허가 날지 안 날지 모른다라 고 얘기할 것 같고 허가 나면 또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다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허가가 우리가 나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하고 상관없이 다를 것 같아요. 저희가 애자이 일본 제약사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저희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약 허가를 하나만 받으면 그때부터는 저는 흐름이 좀 끼고 매출이 일어나든 말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허가가 저희한테 가장 절대절명의 과제이고 HLB 생명과학 질문 동물용 항암제 개발에 대해 리보세라닙은 인체용 항암제인데 글로벌 출시 자신이 없어 동물용으로 가는 것 아니 나는 부정적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요. 황반변성이나 동물용 항암제가 개발하고 있다고 파이프라인의 얘기를 안 함하나 파이프라인을 얘기하면 리보세라닙 안 되니까 하는구나. 프레임을 씌워서 말 안 함. 신생혈관 억제제라서 황반변성은 나이 들면서 신생혈관이 문제 생겨서 생기는 병이므로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리보세라닙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많고 많은 질환을 시도하려고 함. 동물용 항암제도 예전에 리보세라닙으로 동물 임상을 함. 효과도 좋고 거기다 알약이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생각이 없었음. 2012-13년도에는 이렇게 반려동물 시장이 커질 줄 생각지도 못함.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자고 생각하게 되었고 임상이 1년이나 1년 2개월이면 끝남 동물 항암제라서 동물 임상만 하면 끝남. HLB 제약이 그룹의 생산기지로 작동할 것이고 향후 리보세라닙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할 거라고 했는데 FDA, CGMP 계획이 있는지요?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되면 중원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HLB 제약에 대해서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 7. HLB 제약과 HLB가 최대 주주인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의 카티세포 항암제 개발에 주역 유펜칼 준 교수 등의 석학들이 모인 건 대단한 일이라 보는데요.
카티를 국내에 국간에서 개발하고 있는 에클론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2천억이 넘습니다. 이미 미국 FDA에서 희귀의약품과 일상 인드 승인을 받은 걸로 아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베리스모의 기업 가치를 올릴 계획은 없는지요? 전 세계 카티의 가장 많은 글로벌 커를 유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티라는 개념의 창시자는 칼준 박사고 칼준 박사가 킴리아라는 혈액암에 이쪽이 맞는 카티를 개발을 했다면 그 사람이 고용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고용암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마이클 밀런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유펜이 특허를 출자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 면 이러한 대단한 과학자들과 유펜의 특허 이런 것들을 HLB가 인수했다고? 그럴 수가 없어. 말이 안 돼. 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그때가 우리 증선위에서 조사받고 있었을 때고 매일 한국의 기사 검색해보면 HLB가 마치 이상한 기업으로 나와 있을 때고 그러니 사람들은 그걸 조사를 안 해봤겠습니까? 뭐 특히 석학들은 자기 이름 어디서 파는 거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걸 할 수 있었던 게 그 이뮤노믹 헐 박사가 우리가 거기 자회사다. 믿어도 된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상 40몇 프로 지분을 취득하게 됐고 어떤 형태로든 지분을 늘려나갈 생각인데요. 저는 느낌상 여기가 일을 낼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JLP 튀기게 하고 있는 게 카티예요. 그러니까 카티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면 중국에 가면 모든 제약사가 우리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에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게 카티 분야 맞아요. 그만큼 항암제 미래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국에서 개발한 회사든 많은 회사들 저희가 처음 보는 게 특허예요. 개발한다면 특허가 있겠느냐, 보호받을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거 한번 따져보면 많은 회사들이 노출되어 있고 저희는 특허부터 잘 다져나가고 있고 저는 이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8. 베리스모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제약과 HLB의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될 것인데요. 베리스모의 경우 이뮤노믹처럼 코스닥이나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계획은 있음. 이 업종, 재무구조, 23년 전략 등 1작년 FA의 인수로 HLB의 재무구조 개선에 성공했는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며 HLB 헬스케어 사업부 FA의 매출이 급감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전자공시에는 자세히 그게 안 나와 있을 텐데 저희가 사업 부분이 올해 이달 말까지 2개였음. 하나는 헬스케어 사업부 하나는 조선 쪽 사업부, 헬스케어 사업부가 이익이 훨씬 많이 났죠. 조선 사업부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여기가 다 커버하고도 그렇게 난 거예요. 그니까 이익이 많이 났고 상당 부분 코로나 관련이니까 진단키트 관련이고 에보트 납품이니까 많이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우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인수할 때 코로나가 어느 순간 백신이 나와서 치료제가 나와서 사라지면 매출 절벽이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품목이 굉장히 다 변화돼 있다. 그 다음에 에보트가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서 에보트가 같이 제품 개발하자고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임. 삼성이 장비회사한테 우리와 장비가 뭐 개발해볼래 이런 것처럼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솜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고 어느 병원에 가도 이 회사가 제품을 쓰는데 마케팅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이런 잠재성을 많이 봤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수한다면 어떨까 생각함. 우리 직원들이 어디 호텔에서 자는데 호텔방에 있는 것들이 다 FA 제품이더래요. 하는 것이죠. 이게 저희는 잠재력이라고 봤어요. M&A가 우리가 그걸 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것인지 예측을 완벽하게 한다면 한화가 옛날에 대우조선에 3천억 계약금을 질렀을까요? 거기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계약금 치르고 다 실사하는 과정에 조선이 이렇게 되니까 한, 두, 세 달을 못 본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적어도 FA가 나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 매출이 줄더라도 다른 거에서 확장해 나갈 수 있겠다. 물론 한 번에 떨어진 거 완벽하게 커버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이 2, 3년 후면 확실히 이게 새로운 사업 기반이 되겠다라는 확인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봐요. 1. 제약 바이오로 업종이 전환되었는데 선박사업부 분할 계획이 있나요? 이게 사실 기사를 보면 조선 백고동 울린다. 수주 이제 대박. 이러잖아요. 저가 수주예요. 아직은 마이너스 수주. 그래도 저희 구명정은 유일한 기업인데 협력업체 고열을 짜는 상황이 되고 지금 협력업체 고열을 짜서 손익분기점 정도를 맞추는 수준의 수주라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3, 4년 전부터 한국에서 직원 임직원들의 급여 그리고 재료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이트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분할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했었고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 여러 가지를 아마 검토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3. 글로벌 빅 파마들이 인수합병 전략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체질 개선에 성공한 사례를 말씀하셨고 주주들도 알고 있습니다. HLB 그룹이 한국 바이오 기업으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는데 혹여 향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주주 간담회 하면서 질문이 나와서 했던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HLB 최대 주주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HLB는 사업 지주회사예요. 그래서 과거에 쭉 보면 예를 들어서 HLB 테라퓨틱스에도 걸쳐져 있고 여긴 HLB 글로벌이 최대 주주인데 여기 걸쳐져 있고 HLB 제약에도 걸쳐져 있고 베리스모에도 걸쳐져 있고 다 손자 회사로든 뭐든 걸쳐 있어요. 저는 이 회사들이 갖는 가치를 HLB로 최대한 집중시키고 싶어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베리스모의 HLB 제약이 왜 최대 주주냐 베리스모라는 너무 좋은 걸 잡았는데 HLB가 당시에 돈이 없어서 HLB 제약이 최대 주주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HLB를 사업 지주회사로서 가치를 다 누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주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부담이 있게 되느냐? 여기에서 각 회사에서 하는 임상에 대한 돈을 HLB에서 다 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HLB 주주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제 지분도 떨어져요. 제가 선택한 건 가치는 HLB로 집중을 시키되 자금은 분산해서 부담하자. 이게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리스모의 가치가 HLB로 가게끔 하는 대신에 베리스모가 추가적으로 임상을 수행하는 자금은 다른 회사를 통해서 조달하자 이런 개념으로 M&A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베리스모, 이뮤노믹, HLB, 테라퓨틱스에 이런 가치들이 전혀 반영 안 되고 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아마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지분 구조여서 그런데 이것들이 HLB로 잘 모아지면 아마 좋은 내용이 있을 때마다 HLB 가치로 연결되게끔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지분 구조 조정과 외부 M&A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4. HLB 산하 계열사들이 이미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 내부로의 결집 역시 인수합병의 한 전략이라고 생각되는데 30곳이 넘는 비상장 계열사 구조 조정 계획은 없나요? 질문 오늘 기사가 났던데 상장사가 7개 그리고 비상장사가 한 30개 정도 되는데 회사 너무 많으시면 힘드시지 않으신지 개수가 포스코보다 많다 이러는데 노터스 인수하면서 거기에 한 10개 정도가 딸려왔어요. M&A 이후에 PM이라고 포스트 M&A 통합이라고 PM이라는 걸 하잖아요. M&A 이후에 노터스를 인수하면서 자회사들 중에 매각할 것, 정리할 것 이런 과정들을 한 2년에 걸쳐서 해요. 근데 노터스 인수하자마자 확 이게 플러스돼 가지고 30몇 개가 된 거예요. 이제 내부팀들이 가서 PM을 해야 되니까
상장회사나 중요한 회사들의 지분 내조정은 좀 있겠으나 이런 회사들은 PMI 과정에서 매각하고 정리하고 합병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5.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 신약과 신약개발 자금 두 가지 파이프라인의 확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긍정, 부정의 시각이 있는데요. 하나라도 먼저 이루고 또는 제대로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NDA나 시판 승인 이후를 말하는 것일 텐데요. 이런 비판적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업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랑 가장 유사한 회사가 에자이였어요. 일본 랜비마 TKI 배그 만드는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얘네들이 2018년도 랜비마 출시한 시점에 우리는 2019년 있었어요. 한 1년 반, 2년 우리가 더 빨랐어요. 그 전에 갑상선호로 뭐 하나 내놨지만 별 의미 없는 거였고 얘네들 우리랑 경쟁하는 비슷한 기전의 약을 경구용 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에자이가 가남으로 넥사바 대비 비열등성을 성공한 시점이었으니 우리도 빨리 내놓자고 했는데 엔젤 스터디 위암이었을 때고 이때가 에자이와 HLB의 분기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시총 40조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25조 정도 할 거예요. 3년 사이에 우리는 지금 이제 뭐 3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차이를 가져온 게 이때 사건이라 보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는 비난을 받는 게 이런 차이를 벌렸으니까 업보는 맞는데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저 입장에선 여러 가지를 스펙트럼에 놓고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627은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한두 개 실패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절대 안 와요. 저희 파이프라인 제가 나열해도 재발성 GDM, 그냥 GDM, NK, ACC, HCC, GC, 베리스모, 카티 등등 627대와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 627 사태가 온 근본적인 것 그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원 프로덕트에 너무 의존했는데 신약 개발 회사들을 보면 카보잔티닙 이런 것들도 7번째야 성공하고 그런 게 부지기수인데 원샷, 원킬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진짜 무모했다. 돈키호테도 아니고 자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주주와 시장을 위한 거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바이젠이라는 우리가 또 벤치마킹 회사 중국에서 지금 이것도 한 25조 정도 시총이 가죠. 이 회사 지금 4년간 적자잖아요. 신약 허가 받은 다음에 적자예요. 그런데 계속 파이프라인만 사 모으고 있어요. 파이프라인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 허가 받은 이후로 왜 그럴까? 생각은 간단하죠. 이제 세 번째 해당이 되는 거죠. 저랑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봐요. 제가 주주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64K 하나하고 126K 하고 256K 하고 원주A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절대 아직도 모토로라 못 쫓았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 세 개를 동시에 했거든요. 이 병렬식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위암 하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하나 하지 어느 세월에 해요? 로슈나 이런 큰 회사들은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건데 우리는 콩알이 1000번 굴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콩알을 한 100개를 동시에 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파이프라인을 계속 흡수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약 개발 이걸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삼진을 많이 당해요.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근데 결국은 많이 휘두르는 놈이 홈런도 치고 안타도 치더라고요. 파이프라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결국은 하나 실패 또는 2개 가지고 있다 실패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회사들 너무 많고요. 그러면 바이젠은 뭐가 불안해서 어마어마한 파이프라인 사 모을까요?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확률적으로 한 50%는 최대한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 많이 확보해놔야지요. 그런데 시장은 그것을 높게 쳐줘요.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가치가 높아지는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생각의 차이, 전략의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6. 주식 전환 사채 발행 및 유증 목적 및 자금, 사용 계획 등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식 전환 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주주 배정증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전환 사채 한도가 없어서 유증을 하게 됨. 이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뭔가 진행되나 보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테마색이 투자한다고 해도 못 받음. 테마색은 11호만 함.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음.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예측 가능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요. 주주분들이 1년 후에 10이 전환이 된다. 2년 후에 전환이 된 달을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걸 다 동의를 안 해주셨잖아요. 저도 이게 돼야지 유상증자 같은 걸 안 할 텐데라고 생각. 이번에 이제 미리 정관을 바꿔 놓잖아요. 우리가 신약 허가를 받으면 첫 번째 의도하는 게 글로벌 빅파마와 빨리 손잡자. 어떤 형태로든 지분도 섞고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섞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관 변경을 주총에서 하면 또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고 또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을 그렇게 묶고 저는 답답해요. 그건 7HLB와 계열사들이 주식 전환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최저 리픽싱까지 가도록 일부러 방치한다는 음모론을 알고 계신지요? 지금 이 얘기가 맞다면요. 그 회사가 발행 후에 전환 시까지 주가가 발행가보다 한 번도 안 떨어진다는 전제가 있으면 돼요. 이 말이 계속 떨어진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최근 몇 년 시장 상황이 그런 회사가 있나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요? 계속 1년 내내 오른 회사가 있을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사채권자 이익을 위해서 음모를 한다. 그러면 그분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사채 3자 배정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라고요. 음모론 외로 이거는 HLB 회사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기관들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그니까 여기 이제 사채 기관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채를 받은 기관이 그만큼을 그냥 공매로 확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관한테 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게 사채거든요. 엄밀히 보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큰 수익보다는 확정된 수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행가하고 그게 높다라면 기관은 언제든지 공매도 해놓고 나중에 갚으면 되죠. 사채로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기관에 배정 안 하잖아요. 공매와 제가 짰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하도 많아서 그 빌미를 안 주려고 해요. 8. 지난 주총 때 블루클럽이라는 모임과 외제차 문제가 거론되며 회장님께서 비싼 차를 회사 돈으로 탄다는 주장을 하는 이가 있었는데 물론 이는 고발 프로그램 등에서 나오곤 하는 법인고가 외제차 리스 같은 부정적 시선과 연관된 것일 겁니다만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8번 재미있는데요. 이거 주주 간담회에 다 나왔어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간담회는 참여를 못하는데 건네 듣기로는 어떤 분이 약주 한잔 하시고 나서 뭐 벤틀리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롤스로이스도 아니고 람보르기니도 아닌데 아니 근데 그게 헬기든 뭐든 저는 그때 사실 너무 불쾌했어요. 대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내놓고 그날 저녁 때 내가 왜 이 얘기를 안 했을까? 내가 감정 통제를 못하는구나라고 후회했던 게 그분이 벤틀리와 평일 골프를 얘기를 하면서 저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갔죠. 저는 그게 역설적으로 회사에 부도덕한 건 없다는 반증이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메신저를 쏘라고 그 상대 적군을 어떻게 하기 힘들면 메신저를 쏴버리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저를 부도덕한 사람을 만들면 저희 기업 자체가 부도덕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불쾌해가지고 대꾸를 좀 못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중요한 건 그거라고 봐요. 저는 여태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주말에 회사 기사 쓰는 거 안 하려고 원칙을 정했어요. 주말에 회사 차 안 쓰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게 주말에 제가 사람들 만나는 게 대부분은 공모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기사도 주말은 철저히 쉬게 해주자 해서 제가 만나는 레벨에 만약에 주말에 은행장이든 누구는 골프 가잖아요. 저만 기사 없이 가요. 제가 제 차 몰고 그러면 내가 내 개인 돈으로 내 차를 사서 내가 기름 넣고 내가 타는데 내가 보험 들고 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제가 17년, 18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 차를 타는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 타고 다니는 차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처음으로 제가 회사 차를 받은 거예요. 그전엔 다 제 개인 차로만 다녔어요. 개인 차를 업무 차로.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억울해서 이게 첫 회사 차예요. 그래서 그때 화도 좀 나고 사실은 억울한 분한 것도 있어서 대응을 좀 못했는데 블루클럽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상장회사 대표나 10호 이상의 모임으로 봉사활동으로 시작돼서 지금 10수년 이어지는 거고 1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1박 2일 일정을 잡아서 하는 건데 거기에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저녁 먹으면서 산업 동향도 얘기하고 요새 어떤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도 듣고 그게 저한테 수업이에요.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365일 밖에서 밥을 먹는데 기업인들하고 저녁 먹는 게 주워 듣는 게 제 수업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비난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개인 차인데 왜 이게 대꾸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고로 우리 회사 15층 가면 그림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다 제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회사 돈으로 그림 사서 걸어놓고 사무실에 그러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텐데 전부 다 제 개인 돈으로 사서 회사에 걸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얘기를 안 하면 다 오해를 하니까요. 9. 오늘 미팅의 주가행은 주주 대다수가 구독자인 찍상TV 유튜버와 파워 인플루언서이자 HLB 주주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는 슈퍼피셔 채널 이 세 곳이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곳은 질에서로 대신했는데요. 주주연대를 표방하는 다른 단체들이 요새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 주주연대를 만나실 계획은 없는지요? 주가행은 어차피 정보 교류고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스터디 개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주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스터디 개념이지 저희가 어떤 주주 운동은 하지는 않아요. 저희 입장은 회사가 잘 돼야 저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오늘 같으면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서 비숑 쪽에서도 질에서를 받고 찍상 쪽에서 질에서를 받고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종토방을 점령을 하고 악의적으로 주주 운동을 하려는 단체들이 생긴 거죠. 주주 권리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 우리도 같이 하자 했더니 갑자기 우리를 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게 없거든요. 주주들이 뭉치자 하면서 우리를 욕하는데 저희는 극찬티도 극안티도 아닌 저희는 객관적 사실 기준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지. 저도 주주가 된 지 8년이고 이제 주가행이 운영되기 시작한 게 한 4년 정도가 됐고 근데 4년 만에 이렇게 처음 뵙게 되네요. 그렇죠. 엄밀히 보면 8년간 주주이면서 주가행이라는 주주연대 활동을 하며 회장님 오늘 처음 뵙게 되었는데 며칠 전에 생긴 주주연대들이 상당히 악의적으로 욕을 하고 그래서 오는 것도 많이 망설여지고 저희가 여러 채널에서 질의를 받은 것도 아니 왜 주가행 학원 얘기하고 왜 우리 학원 얘기를 안 해라는 말들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몇 년째인데 그리고 우리는 회사 으쌰으쌰 하라고 때 되면 피자 보내요. 몇 달 전에 황금향도 보냈거든요. 우리 주주 중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서 보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회사와 몇 년간을 동행해서 겨우 4년 만에. 근데 이 사람들은 2, 3일밖에 안 돼가지고 안 만나준다고 연락을 좀 많이 하는 듯하고 어떤 불특정 주주연대들과 또 이렇게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정상적인 주주 모임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주주들 만날 시간에 이래라라고 저한테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주주가 15만인데 죄송하지만 주가행을 포함해서 누구도 주주연대 대표라고 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주가행이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동의한 거는 제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사기 굉장히 중요한 걸 챙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온 성과 중에 일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나 뵙자라고 했던 것이고, 저는 한 2006년 5년 상장에서 시작한 지로 한 17년 동안 정말 많은 주주연대에서 만나자 이런 것들을 봤는데 한 80%는요 개인적인 목적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친구를 만났다. 자, 이제 나한테 정보 온다. 모여라, 이런 개인적인 목적으로 배신감을 너무 많이 느꼈고요.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용당한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임원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항상 어떤 사안을 봤을 때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내가 누구 이번만 계속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 같은 의견, 맞는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옳은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주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주주가 기업과 기업인을 평가할 수 있다면 기업도 주주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가장 바람직한 주주의 모습인가? 그냥 같이 도와서 성장해서 과실을 나누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가 한 번만 출렁이면 가만 안 두겠다. 그 다음에 임총 소집 요구하겠다. 심지어는요, 저 옛날에 주담 하나가 직장 그만두면서 제 앞에서 펑펑 울고 간 적 있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시달려 가지고 전화로. 근데 지금 거론된 중에 한 분이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고, 우리 직원이 전화 받으면 끊질 않고 정말 힘들게 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만약에 자기 아들이 주담으로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갑질이라는 게 내로남불. 갑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주주고 주인인데, 내가 갑인데 반대로 너희는 하인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그런 주주를 제가 만날 이유가 없어요. 서로가 함께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식 있는 분하고 만나죠. 다음에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직원들을 괴롭혀가지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하고 그런 사람을 저는 전혀. 그러니까 주주가 품격을 갖출 때 제가 만나죠. 그런 면에서 주가행은 충분히 그럴 품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 만나는 거고요. 아무리 욕을 하고 그래도 임총 소집 법적인 권리이니까 소집하시라. 그래, 그게 누구의 손해로 귀결되는지 보면 알겠죠. 저는 어차피 주식 안 팔아요. 그럼 일단은 바쁘시니까 매달은 아니더라도 분기에 한 번이라도 주가행해서 주주 소통의 채널을 원하면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행이니까. 지금까지 그 정도의 신뢰를 보여왔으니까요. 녹음을 제가 먼저 하라고 할 정도의 신뢰를 보여왔으니까요. 전 가능하다고 봐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10. 펠릭 스미스의 최근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주주들이 많습니다. HLB도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지 않은데요. 혹 글로벌 신약 탄생을 목전에 두고 거대한 자본 등이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할 경우 같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주들 고민거리 중 하나가 대표분께서 지분율이 적다 보니에로 펠릭 스미스도 보면 주주 연대와 지분이 적은 대표분과의 마찰로 인해서 결국은 회사가 다른 쪽에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니 회장님께서 지분율이 높지 않은 것이 항상 논란거리가 되는데요. 적대적 M&A나 주주 입장에서는 적대적 M&A로 큰 회사가 들어와도 좋을 듯하고, 회장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그렇다고 회사 팔 겁니다. 이런 건 아니시죠?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게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로슈나 머크가 적대적인 M&A를 들어올 리도 없겠죠. 왜냐하면 그냥 사겠다고 하지. 왜 적대적인 M&A를 합니까? 그들이
근데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그런 좋은 기회를 오히려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주주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제 꿈은 이렇게 매일 일에 치이고 이런 게 제 꿈이 아니에요. 여행 다니고 책 보면서 사는 게 제 꿈이지. 근데 제가 40대를 그냥 그렇게 보냈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50대를 이렇게 보내서 정말 이거 이제 내일 모레 뭐 60대고 70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도 좀 허탈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신약 하나 나오면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적대적 M&A를 누가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외부에선 저를 나쁘게 볼지 몰라도 저희 내부에서는 저는 임직원의 신뢰를 좀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공격을 당한다. 그러면 외부에서 저를 도울 사람들도 마음을 줄 것 같고 그렇게 살아왔고 내부적으로도 핵심 인력이 다 빠져나가서 아마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대적의 M&A 쉽게 시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옆 밑에 상장 회사들이 주렁주렁 달렸으니까 HLB만 공격하면 되니까 뭐 무슨 펀드들이 욕심을 낼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신약 성공한 다음에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 지금은 신약 성공이 급하지 제 지분 문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11. 23년 새해 현재 HLB그룹은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 어느 정도 지점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HLB그룹이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서 지금 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 전체적인 로드맵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이게 제 공부가 얼마만큼 돼 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거의 글로벌 신약 기업에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6.27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성찰해 보니 택도 없었구나 이거 하나 승인 난 다음에 시장이 작은 거 승인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애자이의 랜디마처럼 많은 곳과 병용 임상을 했겠지만 돈이 없었는데요. 병용 임상을 어떻게 해요? 그니까 이제 저런 걸 생각을 해보면 너무 철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은 임상을 할 수 있는 자금, 실패에 대비하는 다양한 파이프라인들, 그 다음에 FDA랑 계속 교감하고 부딪히면서 그렇게 취득하는 노하우들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이제 폭발한다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이 99도 1대1도가 변하는 그 임계점 티핑 포인트가 언제가 될 것이냐. 2019년 6월을 지내놓고 보니 아니었다. 그런데 가까워지고는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23년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뭐 제 사주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여간 이거를 결국은 우리가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 어느 정도 지점까지 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독특하고 초기 단계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내놨을 때와 하나 있을 때, 하나 내놨을 때와는 다르다.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봤을 때 그랬어요. 저희가 위험 3차, 4차로 하나를 내놨다 하면 글로벌 제약사가 저희랑 피를 섞으려고 할까요? 근데 만약에 하나 외에 다양한 걸 어마어마하게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판단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가 최근에도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바이젠 같은 경우에도 머크가 지분 투자하고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그런 데가 들어오면 크게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닫혀있진 않아요. 내 지분이 내려가든 말든 전체 파일을 키우면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12 상장기업의 주주라면 최고 경영자의 경영 철학 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최고 경영자를 일반 주주가 만나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요. HLB와 오랜 기간 장기 동행한 주주들이 회장님을 뵙고 싶어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니 정기적 주주 간담회 개최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건 좀 중복된 내용이긴 한데 회장님은 정기적 주주 간담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셨고 그전에도 했었고 상황이 더 나아지면 좀 늘려보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이게 제가 해보니까요.
대관부터 해가지고 우리 임직원이 일주일 정도 거의 정말 힘들어요. 거기다 용역업체도 혹시 모르는 이번에 뭐 이상한 얘기 하셔가지고 용역업체가 나가시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비용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주가인과의 대화. 이러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저희같이 이런 비공식을 가장한 공식적인 간담회를 타임이란 명목으로 하시는 건 어떠신지. 아까 중요한 분기점에 요청을 하시면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굳이 저희가 나쁜 거면 나쁜 대로 얘기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얘기하고 해주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13. HLB그룹의 수장으로서 주주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미팅이 아니라 기자들과 식사를 하다 보면 기자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바이오 기업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힘든 게 뭐냐라 했을 때 신약 개발이 확률이 5000분의 1이다. 다음에 사람 구하기 힘들다. FDA에서 처음 해본 협상이 힘들다. 이런 거 아니에요. 시장이 제일 힘들다라 고 제가 했는데요. IT 기업처럼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 뚝딱하면 양산돼서 물건이 하나 똑똑똑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다. 특히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신약을 하나 만들어내겠다라 고 하는 상황은 어찌 보면 그냥 안개 자욱한 길을 처음 내비게이션비 틀고 가는 것하고 비슷해요. 내비 틀고 가죠. 그러니까 연인을 시장이나 주주라고 하면 저희가 3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연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3시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비 틀어보니까 2시 5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에 의존해서 가는데 갑자기 도로가 도로 공사를 하네. 교통사고가 났네. 또는 터널 공사를 해서 막아놨네. 그럼 내비가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불가피한 상황들이 벌어져요. 충분히 그럼 그걸 이해를 구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상대방 만나는 연인이 너 지금 교통사고 났다는 거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나 확인해야 되겠어. 그 다음에 도로 공사하고 있던 거 교통부 저기 공문으로 입증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 연인을 만날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이나 딸이 그런다면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요구를 많이 받아요. 저희가 니네가 그걸 해. 한다고 했으면 무조건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선택하는 건 언제 한다고 얘기를 아예 하지 말자.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연인한테 내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가 아침부터 기다리고 며칠을 기다리던지 아니면은 나오지를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주가 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잊고 살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IR로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제가 늘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뮤노믹 같은 경우에도 헐 박사가 9월 얘기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 10월 말 11월로 하자. 이렇게 버퍼를 두는 거예요. 약간. 그런데도 그게 뜻대로 안 되고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FDA라는 상대가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 전략을 수립할 때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FDA에서 제도의 변화. 이라도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그런 거 아닌가요? 미국의 공장 짓네만에 이러다가 갑자기 일하라는 게 뻥 터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략을 새로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니네는 그걸 현대차쯤 되면서 그걸 대응을 못했냐? 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지 같은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최선인데 그거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해서 이제 각자의 뇌피셜이 작동을 해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6배 빨리 유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짜 뉴스나 아니면 악의적인 프레임이 씌워서 도는 거를 어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그냥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래서 시장이 좀 신약 개발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회사가 부도덕한 게 없고 실수는 있을지라도 실수를 통해서 전략적인 내용을 잘하고 있다면 한번 좀 기다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공지를 아무리 읽어봐도 특이한 게 없어요. 그냥 하겠다 했고 뭐 할 거고, 이게 임상 실패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 프레임을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을 보면 참 교묘하게 하더라고요. 궁금한 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회사나 회장님은 아실까? 방금 있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런데 명확하게 인지는 하고 계신 거죠? 전의 전쟁이잖아요. 결국은 전의 전쟁 앞에서는 도덕도 윤리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많은 움직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생 써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유통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은 실제 제가 곁으로도 이렇게 건네들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우려를 해요. 아까 하나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주주 연대 다른데 만날 용의가 있느냐. 저는 수많은 주수연대들이 그렇게 직원들 갑질한 다음에 훗날 시가총액 저희가 이 300억짜리가 5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뭐 1조가 되고 2조가 되고 했을 때 그렇게 시총에 올라가면 다 주주연대가 사라져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로 초콜릿 하나라도 사서 내가 주담한테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다. 나 결국 잘 팔고 나왔다. 미안했네라고 했다면 제가 그렇게 섭섭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갑질의 주인 행세 다 하고 주인이라면 회사를 자기 차처럼 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인데 렌터카처럼 취급을 해요. 회사를 그렇게 해서 단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미안하다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만난다는 거였고요.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에 전쟁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 많이 고민을 하다 가장 우려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딥페이크 유튜브에 진양곤이 나왔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실패했다. 죄송하다라고 했네. 패닉이 벌어졌네. 근데 저희는 그걸 수습한 30분이 걸리네. 그거 우리 아니다. 이런 이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우리 신약개발 회사의 주가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거는 방법이 너무 많네. 과거에는 환자가 죽었다. 그 다음에 신약이 실패했다. 이런 방법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회사는 그거는 통하는 범주를 넘어섰고, 저는 실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요.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런 소통을 통해 이 양반이 만약에 그렇다면 저런 방식으로 하진 않았을 거야 라고 신뢰를 저변을 넓혀 나가는 거,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시도가 우리 회사는 통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저희 대외협력팀이나 저의 노력이겠죠. 이번에도 저희가 이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에서 좀 망설여졌던 게, 솔직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저희는 정보 공유하는 주주연대예요. 리보가 더 알고 싶고 HLB가 뭐하는 회사인지 알고 싶어서. 근데 대본에 나오는 건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가행이 회사에서 뒷돈을 받았다느니, 그래서 저는 순간 드는 생각이, 잠깐만 내가 회사 잘 되라고 돈 모아서 신문 광고 내고 피자 보내고 귤 보내고 내가 회사에 돈을 썼으면 썼지. 그리고 신문 광고 뭐 해봐야 1000명도 안 되는 주주들이 모여 금액 못 채우면 우리 운영진들이 사비 털어 다 채워넣고 신문 광고도 금액이 꽤 되거든요. 제가 이침 출근하면 주가행 일간지 광고를 늘 보잖아요. 출근해서 매일 보잖아요. 주가행을 모함하는 사람들로 인해 내가 회사랑 만나는 게 맞나 고민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꿋꿋하게 우리의 길을 왔고 앞으로도 꿋꿋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기에 차라리 간담회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잘하셨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길 아이라고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사람들은 있고요. 제가 이번 주주 간담회는 감사 표시도 있지만 필요성을 느끼는 게, 제가 할 일은 우리 직원들이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 꺾이지 않도록, HLB 사람이란 자부심이 꺾이지 않도록 배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봐요.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 파이프라인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경영자인가? 그리고 회사 분위기는 어떤가? 저도 회사들 다니다 보면 직원들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직원들이 우리 회사 될 것 같아. 우리 회사 진짜 뭐 될 것 같아. 오, 좋아. 그런데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가행은 일단 열심히 응원하고요. 왜냐면 직원들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직원들이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아 하면 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힘과 의지는 내부로부터 이렇게 응집돼서 밖으로 발산되는 거고 그 응집되는 역할을 주위 임원들이랑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주가행이 정말 저희는 감사하죠. 가장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셨으니까요. 저희는 신약 성공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죠. 그리고 할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올해 신년사에 제가 기어서라도 그 담 넘어가고 담벼락 무너뜨려서 길을 만들어서라도 갈 테니까 흔들리지 말고 가자고 얘기했던 거고요.